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죄를 지어도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가? 왜 어떤 사건은 언제나 중간에서 멈추는가? 뉴스는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늘 이렇게 끝납니다. 아직 확인된 건 없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추가 수사는 어렵다.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도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한 개인의 성범죄 사건. 하지만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사실대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지점은 구조로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평범한 출발 설명되지 않는 상승. 제프리 앱스타인.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부자였겠지. 집안이 좋았겠지. 처음부터 다른 세계 사람이었겠지. 그런데 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났고 사립학교에서 수학과 물리를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주 특별할 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교사, 똑똑한 사람. 그런데 인생의 방향이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달라집니다. 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앱스타인은 베어스턴스에서 아주 빠르게 파트너가 됩니다. 보통 월가에서 파트너가 된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과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 인맥, 소개, 그리고 누가 책임지고 밀어주느냐, 이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앱스타인은 그 과정을 매우 빠르게 통과합니다. 4년 만에 파트너. 이 속도는 분명히 이례적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능력이 엄청났던 걸까? 아니면 설명되지 않은 요소가 있었던 걸까? 이 질문 자체는 범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계속 남는 이유는 그 다음 단계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은 자기 회사를 만듭니다. 자기 회사를 앱스타인 앤드 컴퍼니. 자산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부를 쌓습니다. 문제는 그 자산의 실체입니다. 누구의 돈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용됐는지, 구체적인 고객은 누구였는지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불법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과 설명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설명이 없으면 사람들은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은 언제나 가장 불편한 방향으로 갑니다. 앱스타인은 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저택을 샀습니다. 전용기를 탔습니다. 섬을 소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 레벨에 있다. 그 메시지를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앱스타인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접근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앱스타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과 만남입니다. 앱스타인은 많은 유명 인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왕실 인사, 사진도 있고 행사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었다고 범죄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탔다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교류와 연루는 명확히 다릅니다. 이 구분이 무너지면 사건은 분석이 아니라 마녀 사냥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앱스타인의 교류가 너무 권력의 중심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보통 스캔들은 한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앱스타인 사건은 너무 많은 이름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합니다. 정치, 금융, 학계, 왕실. 이건 일반적인 사교 수준을
넘어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의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사람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몰랐을까? 정말 아무도 눈치 못 챘을까? 이 질문은 사실 확인의 질문이기보다는 감정의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커진 이유는 다음 챕터에서 폭발합니다. 2005년 플로이드 아팜비치 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리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단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점점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소녀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장소, 비슷한 방식, 반복되는 패턴.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2008년은 앱스타인은 사법 거래를 합니다. 연방 기소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18개월형, 그리고 특이한 조건이 붙습니다. 주 6일, 하루 12시간, 외부 출근 허용. 이 장면에서 대중의 신뢰는 급격히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처벌이 가능했지? 이게 일반적인가? 법적으로 보면 사법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성격입니다. 미성년자, 다수 피해자, 반복된 패턴. 이런 사건에서 가벼운 처벌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보다도 불신입니다. 그리고 불신은 의혹을 만듭니다. 봐준 거 아니냐? 윗선이 있는 거 아니냐? 더 큰 걸 막으려고 여기서 정리한 거 아니냐? 이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혹이 남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앱스타인은 이후에도 자산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질문은 더 커집니다. 보통은 이 정도 사건이면 인생이 끝나지 않나?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2019년 여름, 제프리 앱스타인은 다시 체포됩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보석이 없습니다. 연방 사건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는 신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그 규모도 다르고 사회적 관심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앱스타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법정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2019년 8월 10일, 앱스타인은 뉴욕의 교도소 독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공식 발표는 자살. 이건 현재까지의 공식 기록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타살을 확정할 증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의죽음이 만들어낸 공백입니다. 앱스타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법정에 섰을 겁니다. 증언을 했을 겁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교차신문을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이든 거짓이든 무언가는 드러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재판이 없었습니다. 판결도 없었습니다. 확정된 진술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자료와 기록,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뿐입니다. 여기에
교도소 관리 문제, 감시 부실, 근무 태만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의 불신은 더 커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은 게 너무 동시에 사라졌다. 이 지점이 이 사건을 평범한 범죄 사건에서 사회적 의혹 사건으로 바꿉니다.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자살이라는 공식 결론은 존재합니다. 관리 실패 역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은 영원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불가능성이 의혹의 연료가 됩니다. 사람들은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앱스타인 개인을 넘어 주변으로 이동합니다. 앱스타인이 사망한 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난 건가? 아닙니다. 사건은 다른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길레인 맥스웰, 앱스타인의 전 연인이자 오랫동안 함께 일한 인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2020년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앱스타인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재판이 실제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모집했고 성착취를 돕는 구조에 관여했다는 것. 변호인단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앱스타인이 죽은 뒤 모든 책임을 맥스웰에게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검찰의 손을 들어줍니다. 유죄, 그리고 징역 20년. 이 판결은 앱스타인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확정 사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범죄는 혼자서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 둘째, 그러나 모든 교류 인물이 자동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맥스웰 재판은 앱스타인 사건을 전부 음모로도 전부 개인 일탈로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중간 어딘가에 실체가 있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선에서 멈췄는가? 맥스웰은 유죄인데 그 구조의 더 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선 왜 확정된 결론이 없을까? 이 질문이 다음 챕터로 이어집니다. 앱스타인 사건에서 사람들이 가장 집요하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료를 공개하라. 명단, 기록, 사진, 이메일. 그런데 공개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가치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피해자 보호. 둘째, 사생활 보호. 셋째, 공익적 진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등장하는 자료를 무작정 공개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가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덮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개는 늘 싸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문서 공개는 진실 공개와 같지 않습니다. 문서는 편집될 수 있습니다. 가려질 수 있습니다.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의문제가 되지 않는 선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다시 불신하게 됩니다. 정말 전부 나온 게 맞아? 중요한 건 빠진 거 아니야? 이 의심이 사건을 계속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점. 주인님이 제공하신 텍스트에는 향후 특정 시점에 대규모 문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대본에서는 그 내용을 확정된 현실이 아니라 논쟁과 전망의 영역으로만 다룹니다.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면 이 대본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령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된다 해도 그것이 곧 모든 의혹을 해소해주지는 않는다. 이게
앱스타인 사건의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입니다. 공개가 많아질수록 질문도 많아집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앱스타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판결은 나오지 않았고 그는 사망했습니다. 남은 건 부분적인 진실과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법은 정말 모두에게 같은가? 권력은 언제 예외가 되는가? 설명되지 않은 특혜는 사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앱스타인 사건은 한 명의 악인을 처벌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은 어디에서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람들이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밝혀져서가 아니라 끝까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사건은 언제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